네, 여러분, 이제 2022년 최신 판례를 한번 나가볼게요. 먼저 1번. 자, 1번이 뭐냐면요. 갑이 이제 물건 A에 대한 특허권자입니다. 을이 갑의 물건 A와 유사한 물건 A-를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갑이 을의 실시 발명에 대해서 확인 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갑이 물건 A-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을 작성했어요. 플러스 그 와중에 이제 갑이 이 확인 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작성할 때 부가적으로 이 물건 A-의 제조 방법을 기재한 겁니다. 을이 Y제법으로 A-를 생산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확인 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제법을 기재한 거예요. 이 경우에 심판 대상인 확인 대상 발명이 물건 A 자체로 특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Y제법으로 생산된 물건 A-로 특정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일단 확인 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제법을 기재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Y제법으로 한정된 물건 A-로 확인 대상 발명을 파악해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물건 A- 그 자체만으로 확대발을 파악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판례는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했어요. 자, 왜냐 여러분, 특허 발명이 물건 발명 경우에 그 물건을 생사 양대 소청하는 행위를 특허권자는 독점하죠. 생사 양대 소청. 그리고 여러분, 특허 발명이 물건 발명 경우에 제법과 관계없이 그 물건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물건과 균등한 물건을 생사 양대 소청하면 권리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즉 특허 발명이 물건 발명일 때 이 제법은요, 권리 범위 판단 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맞죠? 그냥 물건 A-만 가지고 권리 범위를 바로 판단할 수 있지, 이 제법이 있으나 없으나 권리 범위 속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물건 발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제법으로 생산되느냐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의 동일성 또는 균등성만 인정되면은 권리 범위에 속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가적으로 제법을 기재했더라도 이 제법으로 한정된 물건이 아니라 그냥 그 물건 자체로서 확인 대상 발명이 특정된다고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판례 판결 요지 한번 읽어보죠.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물은 심판 청구인이 심판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 대상 발명이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특허 발명이 물건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사 양대 소청하는 행위가 물건 발명의 실시이므로, 물건 발명의 특허권은 물건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물건이 실시되었다면 제조 방법과 관계없이 그 물건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물건 발명의 특허권자는 피심판 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 방법과 관계없이 확인 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때 확인 대상 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확인 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으로 제조 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하였다요. 이렇게 이제 부가적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러한 제조 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대발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간단하죠. 한편 구별을 해야 할 사안이, 만약에 갑이 제법에 대한 특허권자라면 이제 A를 생산하는 제법 X에 대한 특허권자라면은 이때 이제 을이 A를 실시하고 있길래 갑이 을한테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확인 대상 발명을 이렇게 A만 기재하고 제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확인 대상 발명의 특정은 잘못된 특정이에요. 왜냐면은 특허 발명이 제조 방법인 경우에 그 제법에 의해서 생산된 물건만이 권리 범위에 미치죠. 다른 제법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권리 범위가 미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을이 A를 실시하고 있을 때 이 A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 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제조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법을 기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건만 쓰는 경우에는 권리 범위 속부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 구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1번 판례는 이거이고, 자 1번 판례 설명드렸고, 다음 이제 2번 판례. 2번 판례는 이제 자백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제 침해 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으로서 변론주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변론주의하면은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있죠. 이 재판상 자백이란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했을 때, 즉 양자의 주장이 서로 일치할 때, 그때 설사 명백히 다른 증거가 있더라도 법원은 양 당사자가 일치한 그 주장에 구속되어서 판단해야 한다. 이게 바로 재판상 자백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제 자백이 성립하면은 철회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자백을 뒤집을 수 없고, 설사 명백히 다른 내용의 증거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 자백에 구속되어서 그 자백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 이제 갑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한 특허권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을이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침해품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을에 대해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제 을이 A 플러스 B를 실시한 거였는데, 나머지 C에 대응하는 구성이 무엇인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갑이 이제 을은 지금 C-를 실시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을이 그래 나 맞다, 나 C-를 실시하고 있어 라고 이제 인정했을 때, 그러면은 이 C-에 대해서 그 해당 구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그래서 갑이 이제 을 너는 지금 C-를 실시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을이 그래 맞아 나 C- 실시하고 있어 라고 해버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해서 실제 을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C-가 아니라 C-를 실시하고 있더라도 법원은 이 재판상 자백에 구속되어서 을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판례 내용이에요. 실제 이제 사실관계는 조금 더 복잡한데 1차 객관식에서는 딱 이 정도만 나올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은, 판결 요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이하 침해 대상 제품이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 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 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침해 대상 제품 등이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사실에 대한 진술인지, 아니면은 그 구성 요소가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와 동일 또는 균등하다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관한 진술인지는, 여러분 실제 그러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면은 이제 사실에 관한 부분으로서 자백이 성립하고, 이게 이제 C와 C-가 동일하거나 균등하다 이런 부분은 이제 법적 판단 내지 평가이기 때문에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어떤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관한 진술이라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 부분인지는 당사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변론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은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됨으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하여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 증거로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이 알았더라도 이 재판사 자백에 구속되어 버려서 법원은 이거를 인정할 수 없고 이대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예요. 그렇고 다음 이제 3번. 자, 이제 3번 결정령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 방법인데요. 일단 결정령 발명이 무엇인가? 동일한 물질인데 결정 구조를 달리하는 발명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 같은 경우에 어떠한 결정 구조를 가지냐에 따라서 흑연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의학 용도 발명계에서 비록 동일한 이제 의학 물질이더라도 어떠한 결정 구조를 가지냐에 따라서 효과나 속성이 달라질 수 있고 이때 유리한 효과, 유리한 속성을 가진 그러한 구조를 차용해서 출론한다면 그게 이제 결정령 발명이 될 수 있겠죠. 이때 여러분 결정령 발명은요 선택 발명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 A가 있을 때 이제 물질 A의 다양한 결정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결정 1, 결정 2, 결정 3, 결정 N. 이 중에서 결정 3이 다른 결정에 비해서 유리한 효과를 가지더라. 그래서 이걸 출원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상위 개념, 이게 이제 하위 개념. 근데 그중 하나를 추려서 출원했다. 결국 선택 발명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종래 결정령 발명의 판단 법리는 진보성 판단 법리는 선택 발명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한편 이제 최근의 선택 발명도 효과의 현저성뿐만이 아니라 구성의 곤란성도 따져봐야 된다는 판시가 나왔죠. 이에 따라 결정령 발명도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그 결정령 발명에 대한 구성의 곤란성 판단 방법이 또 자세하게 판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결정령 발명은요.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다형체 스크리닝부터 한번 검토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형체 스크리닝. 자, 다형체 스크리닝이 무엇이냐? 이제 의학 용도 발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물질 A를 의학 용도 발명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물질 A가 다양한 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떠한 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는 게 바로 다형체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다시 물질 A를 의학 용도 발명으로 개발할 때 이 물질 A가 다양한 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는가? 또는 어떠한 결정 구조를 가지는가? 이거를 이제 검토하는 게 바로 다형체 스크린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형체 스크리닝은 이제 의학 용도 발명의 개발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결정령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다형체 스크리닝을 고려해서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편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결정 구조가 나올 수 있고 그 중에서 하나의 결정을 채택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의 곤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서 여러 결정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것과 이 여러 결정 구조에서 특정한 유리한 결정 구조만 채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 예를 들어 선택 발명에서 여러 하위 개념이 이미 있다는 것과 그 중에서 진보한 하위 개념만 선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형체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 결정 구조가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 중에서 유리한 결정만 채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통상적으로 다형체 스크린을 통해서 이런 여러 결정 구조가 검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그 판단 요소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 결정 다양성이 알려졌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즉 여러 가지 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이미 알려졌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만큼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로 이제 그 추론을 한 특정한 결정 구조에 이제 쉽게 이룰 수 있는 교시, 암시, 동기가 선행문헌에 있는지. 그래서 그런 이제 교시, 암시, 동기가 선행문헌에 있다면은 그만큼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질 거고, 없다면은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러한 이제 특정한 결정 구조가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는지, 범위인지, 즉 이러한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서 이미 파악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결정 구조였는가. 네 번째로 그 특정한 결정 구조가 통상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유리한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유리한 효과가 있다면 또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판례 읽으면서 다시 정리해보죠. 이제 판결 요지 2번부터 읽을게요. 2번. 의약 화합물의 제재 설계. 여러분, 이 제재 설계가 뭐냐면요, 이 제가 제조할 제자에 이 제가 약제입니다. 약제약. 그래서 약을 제조해서 설계하는 거. 그래서 약 제조 설계예요. 그래서 약 제조 설계를 위하여 그 화합물이 다양한 결정 형태, 즉 결정 다형을 가지는지 등을 검토하는 다형체 스크리닝은 통상 행해지는 일이다. 의학 화합물 분야에서 선행 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화학 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특정한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 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이러한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만으로는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실험이라는 것과 이를 통해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 즉 그러한 유리한 효과를 나타내는 특정한 결정형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결정형 발명과 같이 의학 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왜냐 여러분, 이제 기계 장치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있고 그 구성이 곧 그 구성의 움직임이 곧 효과잖아요. 즉 구성을 통해서 충분히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 화학 계열, 생명 계열, 예를 들어 의학 용도 발명을 출했는데 이 발명이 화학 구조가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런 화학 구조식만 가지고 효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런 화학식만 가지고 효과를 예측하기 정말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구성만으로, 이 발명의 구성만으로는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 효과가 선행 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3번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결정형 발명의 기술적 의의, 여러분 이제 기술적 의의는 뭐 기술적 의미 또는 기술적 중대성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 의미와 특유한 효과, 그 발명에서 청구한 특정한 결정형의 구조와 제조 방법, 선행 발명의 내용과 특징,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 수준과 출원 당시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 방식 등을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첫 번째, 선행 발명 화합물의 결정 다형성이 알려졌거나 예상되었는지, 2번, 결정형 발명에서 청구하는 특정한 결정형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 즉 교시나 암시, 동기 등이 선행 발명이나 선행 기술 문헌에 나타나 있는지, 3번,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이 선행 발명 화합물에 대한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 검토될 수 있는 결정 다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4번, 특정한 결정형이 예측할 수 없는 유리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으로부터 결정형 발명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4번, 결정형 발명의 효과가 선행 발명의 화합물의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즉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진보성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는다. 결정형 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은 그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왜냐? 여러분, 이런 이제 화학 계열 발명은요, 효과를 기재하지 않으면은 실제 그러한 효과이더라도, 예를 들어 A 효과가 있고 B 효과가 있는데 A 효과만 기재하고 B 효과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화학 구조식만 보고서는 실제 B 효과가 있다는 것을 추론하거나 인식하는 게 정말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기재하지 않은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인식하거나 추론을 해가지고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줄부터 결정형 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은 그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는 그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 즉 신규 사항 추가 금지 한도에서 추론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래서 이제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 신규 사항 추가 금지가 아닌 범위 내에서 그 진보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결정형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지우고 4번. 자, 여러분, 이 4번은요, 원추론이 공지 예외 주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 추론은 공지 예외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정답은 할 수 있다죠. 그래서 뭐 판례의 결론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자세한 내용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30조 3항이, 즉 공지 예외 주장 보완 규정이 입법되기 전에 원추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추론이 이 의사에 기한 공지를 해놓고는 공지의 주장을 하지 않은 거예요. 30조 3항이 입법되기 전에는 원추론 당시 이제 의사에 기한 공지 예외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추후 보완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공지 예외 주장하지 못한 채 쭉 추론 절차를 밟아했어요. 그리고 30조 3항이 입법되고 나서, 즉 보완 가능 규정이 입법되고 나서 분할 추론을 했고, 추론인이 이 분할 추론에 대해서 공지 예외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특허법원은요, 야, 이거 추론이 소급되잖아. 추론이 소급되어서 30조 3항 입법되기 전에 효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분할 추론은 공지 예외 주장을 할 수 없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무슨 소리냐? 분할 추론도 공지 예외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근거 규정을 총 5가지를 설치했는데,
첫 번째로 원출원이 공지의 주장을 해야만 분할 출원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요건이 없다. 일단 그러한 요건이 당장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분할 출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공지 이외 주장을 인정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분할 출원 같은 경우에는 1발명 1출원주의 위반을 극복할 때도 쓰이지만 발명의 설명에만 있는 그러한 발명을 권리화할 때도 자주 쓰이는 제도죠. 예를 들어 이제 권리자가 이때 B를 공지하고 1년 이내에 출원하면서 발설에 A, B를 기재하고, 근데 B를 따로 권리할 필요가 없어 보여서 A만 청구 범위에 기재하고, 요 A와 B는 서로 다른 발명으로 보여서 굳이 공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B를 따로 권리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분할 출원하면서 했는데, 근데 이때 이 분할 출원에 대해서 공지 예외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이 B는 신규성 상실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 발명의 설명에만 있는 발명을 권리화하고자 하는 이 분할 출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분할 출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공지 예외 주장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다음에 세 번째로 분할 출원의 독립성. 아니 원출원과 분할 출원은 서로 독립된 출원 아니냐. 그러니까 원출원이 공지 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할 출원도 공지 예외 주장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독립성에 맞지 않다. 네 번째로 법조용의 일관성. 이 보완 가능 규정과 분할 출원은 서로 별개의 제도지 않냐. 30조 3항 입법과 관계없이 원출원이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 출원은 공지예외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법조용의 일관성,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즉 이 말인즉슨 설사 30조 3항 입법 전에 이때 이제 분할 출원을 했더라도 설사 원출원이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 출원은 공지예외 주장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해야지 법조용의 일관성이 있지. 뭐 이거 이제 도입되고 해서 그전에는 안 되고 그전에는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중구난방 일관성이 없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공지예외 주장의 범위 확대 취지를 고려한다. 이 공지예외 주장은 그동안 미숙한 권리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다. 그래서 이 공지예외 주장은 신규성뿐만 아니라 진보성을 판단할 때도 해당 공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게 해주고, 원래 이제 6개월이었는데 이거를 1년까지 그 기간을 확장했다. 이렇게 이제 공지예외 주장은 권리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그 범위를 확대해왔는데, 이러한 공지예외 주장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연히 분할 출원도 공지예외 주장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즉 원출원이 공지예외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분할 출원도 공지예외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제한적 근거로 보면 안 된다. 오히려 공지예외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더 권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출원이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할 출원은 공지예외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라고 이렇게 5가지
핵심 논거를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이제 판례 길게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1차에서는 어차피 그냥 결과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보충적으로 이런 논거가 있구나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고 이 결론만 잘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고 다음 이제 마지막 5번. 자, 여러분 이 5번 판례는요, 무권리이자 출론에 대한 입증 책임이 문제되었던 사안인데 좀 다소 복잡한 사실관계로 보이지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갑이 이제 A를 출원해서 A를 등록받았습니다. 이에 병이 갑을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이유는 갑 너 모인 출원이다. 왜냐? 이제 갑의 출원 이전에 H와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H와 을 사이에는 납품 계약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H가 을한테 선행기술 1도 제공하고 선행기술 2도 제공했어요. 근데 마침 보니까 선행기술 2가 특허 발명 A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갑과 을 사이에는 납품 계약이 체결이 있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일단 H가 이제 선행기술 2를 발명해서 을한테 납품했고, 근데 갑과 을 사이에 납품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을이 갑한테 선행기술 2를 알려줬을 것이다. 즉 갑은 이 루트로 선행기술 2를 취득하고 모인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A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이때 이제 A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선행기술 2를 알게 되었으니까 제3자 정한테 이 특허 발명의 핵심 기술인 선행기술 3을 제공할 수 있었던 거지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판례가 뭐랬냐? 그래 병아, 네가 이렇게 이제 주장해서 무효 심판을 제기하는 거 좋은데,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한 걸로 끝내서 안 되고 입증을 해야지. 근데 보니까 너가 지금 갑이 이러한 루트로 선행기술 2를 취득했다는 증거를 지금 못 내고 있지 않느냐. 즉 현재 그러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두 번째로 보니까 그 이전에 이미 갑이 A를 완성한 사실도 보인다. 따라서 네가 지금 갑을 상대로 모인 출원이라는 이유로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그러면 네가 갑이 이제 모인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해가지고 이러한 갑이 선행기술 2를 취득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 와중에 갑은 그 이전에 이미 A를 완성한 사실이 보이니까 너의 모인 출원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권리자 출원으로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막히자 병이 뭐라 했냐? 보니까 선행기술 1, 2, 3이 공지되었으니까 이거 A 출원 신규성, 진보성 없다고 했어요. 근데 판례가 이제 선행기술 1, 2는 보니까 비밀리에 잘 관리되었네. 따라서 공지가 아니다. 근데 이제 선행기술 3이 공지가 되었긴 한데 근데 지금 이 선행기술 3은 특허 발명 그 자체가 아니라 특허 발명의 핵심 기술이죠. 그래서 비록 공지적지 않아 이 핵심 기술과 특허 발명을 비교했을 때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갑의 출원은 신규성, 진보성에 거절 이유도 없다. 거절 이유가 아니죠. 무효 사유도 없다라고 했던 사입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죠. 자, 구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133조 1항 2호는 33조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박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를 특허 무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 사유로 한 특허 무효 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 취소 소송에서 위와 같은 무효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 병역에 있다. 병역에. 한편 특허법 제2조 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그렇고 2번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 2006년 9월 21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그래서 비밀리에 잘 관리되어서 공지가 되지 않았고 출원 이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발명 3에 의해서도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핵심 기술로부터 특허발명에 이르는 데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문서의 진정성 및 계약 당사자 사이의 비밀유지 의무 중부 블라블라블라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관계는 사실 2차용이긴 하지만 1차용으로는 이 판결 요지만 숙지하면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합격하고 2차도 준비하셔야 되니까 이를 위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002년 최신 판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